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 HBM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갈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HBM3E 네. 12단 적층까지 네. 이제 와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단수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걸까? 어떻게 가나요? 아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HBM4가 되면서 결국 대역폭을 늘려야 되니까 네. 지금은 HBM3하고 3E까지는 GPU하고 HBM을 연결하는 금속선 수가 1024개입니다. 1024개. 근데 그게 이제 HBM4가 되면서 2048개가 되고요. 2배씩. 그래서 HBM이든 GPU든 매 그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전 대역폭이 2배씩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무어의 법칙 비슷한 거예요? 그 비즈니스 법칙 같아요. 안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2배는 좋아져야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기간이 전에는 엔비디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새 제품을 예. 냈는데 앞으로 1년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젠슨 왕이 그렇게 말을 했죠. 예. 가죽 옷 입은 아저씨가 덥지도 않은지. 네. 근데 한국에는 오지도 않고 대만 가서 그죠. 뭐 원래 대만 출신이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HBM의 대역폭도 2배씩 올릴 따라가야 것이다. 된다. 그래서 대역폭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결선 수를 2배씩 늘리거나 속도를 2배씩 늘리거나. 근데 속도를 2배씩 늘리는 것도 또 이게 차선의 속도를 100km 달리는 고속도로를 200km로 하려면 아스팔트 다시 깔아야 되고 예. 차선 넓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갈 건데 이제 전력 소모가 많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층수를 높이는 건데 층수는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HBM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4개, 16개 막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기술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그 HBM이 쌓이면 그 주상복합 건물 비슷한 맨 1층에 베이스 다이라고 로직 기능 들어가는 칩이 들어갑니다. 네. 주로 거기는 HBM하고 GPU 사이에 데이터 주고받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데이터를 줄 세워 갖고 고속버스에 딱딱 시간에 맞게 이렇게 보내고 제가 이제 대전 가는 버스를 타면 대전도 버스 터미널에 유성, 대전, 뭐 도룡 몇 개가 있는데 꼭 1분씩 차이를 둬요. 왜? 그러면 대전 가는 버스는 4시인데 대전 도룡동 저희 아파트 가는 건 4시 1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내가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엉키지 않게. 괜히 딴 버스 타면 안 되니까. 네네네. 비슷한 알고리즘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고속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버스가 100km로 달려오다가 제때 서야 되잖아요. 예. 그럼 브레이크를 잘 밟고 딱 서야 되고 또 승객이 편안하게 탈 수 있게 그 플랫폼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게 베이스 다이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GPU까지 가서 계산하려면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면 전력 소모도 많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라고 하는데 GPU 안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계산 유닛이 있는데 그거를 베이스 다이로 끌어오는 거예요. HBM4에서는. 그래서 옆에 백화점 건물이 있어도 명품 샵이나 뭐 좋은 식당은 1층에 상가에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GPU의 일정 기능이 HBM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그런데 전에는 그 다이를 누가 만들었냐, 베이스 다이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어서 설계해서 생산을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TSMC 공정을 쓰자고 그러는 거예요. 파운드리 공정이 훨씬 속도가 빠르고 전력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는 당신네들 2층부터 12층까지만 만들세요. 그러니까 돈 되는 식당은 1층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왜 어디 큰 건물 짓고 딸한테 1층에 가게 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명품 사업의 운영은 내가 하겠다, 설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건물주가 1층 카페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는 젠슨 황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이제 바꾸려고. 너희는 위에 돈 안 되는 그 아파트만 지어. 우리가 1층까지 다 야금야금 들어. 그리고 거기 설계를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요? 삼성이나 SK텔레콤하고. 설계만요? 설계도. SK텔레콤이요?
아니야, SK 하이닉스. 네. 텔레콤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네네. 핸드폰은 010 SK 텔레콤인데. 그래서 너무 재밌다. 네. 이게 엄청 머리 쓰는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이 HBM이 중요해지니까 그게 예. 수익 측면도 있겠지만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그러니까 진짜 HBM 하려는 업체한테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의리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에 쌓는 거는 마이크론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옵션을 갖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폰 노이만 구조에서 GPU하고 메모리 사이, HBM 사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기에 SK 하이닉스 분들이 TSMC도 많이 회장께서 가셨나? 네네네. 다 악수하고 그러는 그쵸, 게 또 그쵸.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매출액은 많이 나지만 앞으로 미래에 성장은 되지만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HBM과 GPU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 제 생각에 우리가 베이스다에 파운드리가 있고 설계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겠죠.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예뻐 보일 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엔비디아 눈치만 보지 말고 그런 솔루션이 있잖아요. 패키징도 예. 하고 파운드리도 있고 그 밑에 베이스 다이스도 하고 GPU 설계도 할 수 있고 HBM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나 애플이나 구글 이런 데를 커스터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단순한 기술 전쟁이 아니라 크게 보면 AI 시대에 대비해서 서로 헤게모니 전쟁이 치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가들 또 거기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엄청 우리가 국민적으로 응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BM 기술 전쟁에서 무조건 1층을 쟁취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HBM 하면서 약간 헤게모니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HBM이 인공지능 가속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서 거기 있어서 우리가 또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9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그런 또 항상 또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좋은 또 수비가 또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체 인공지능 가속기 또 GPU까지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TSMC하고도 경쟁해야 되고요. 미국의 엔비디아 또 마이크론, 일본의 재료업체 그래서 고객 협력사이자 또 경쟁 상대이기도 하는 거예요. 끝없이. 예. 진짜 반도체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뽑을 때 이 HBM은 과연 뭐 8단, 12단 몇 단까지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 1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상징적으로 용량이 크면 이제 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편하죠. 대역폭만 해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 기술도 중요한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그럼 HBM이 뭐 지금 3단쯤 맞다. 단수가 아니라 개발 단계가 하고 10단까지 가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게 제 아까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제 100%까지 갈 때. 100이라는 건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 갈 때가 생각해 보면 현재 HBM이 데이터를 GPU하고 1대1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요즘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학습이나 생성할 때는 GPU 256대 최소 아니면 수만 대가 서로 협력해서 작업을 해요. 행렬 계산에 엄청 큰 거를 쪼개서 나눠서 계산하면서 누군가 또 모아주고 다시 명령을 해서 계산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와 GPU 사이예요. 서로 통신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오케스트라 또 그걸 지휘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HBM과 GPU는 현재는 CPU가 명령을 내리면 GPU가 계산하고 GPU는 자기한테 딸린 HBM과 협력해서 데이터 주고받으면서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제가 GPU라고 하고 이대호 기자님이 GPU라고 하면 제 데이터를 주려면
예. 제가 HBM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CPU를 거쳐서 GPU를 거쳐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러면 GPU와 CPU가 헤게모니를 갖는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아하. 근데 우리끼리 데이터 주고 받으면 예. 우리끼리 짝짝꿍 하면 되잖아요. GPU끼리. 아니 GPU라고 치면 제가 HBM 1, 2라고 그래. 제 뒤에 GPU가 명령 시키는 대로 주고 받는데 GPU, CPU 말 안 듣고 우리끼리 데이터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HBM끼리.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 그거를 제가 이름도 붙였는데 HBM H 채널이라고 HBM 채널 H 링크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H 링크. HBM 링크.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GPU나 CPU 없이 메모리만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면은 내가 일부 HBM에서 일부 계산하는 기능도 가져야 되고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해준 뭐 PIM 이런 거죠. 프로세싱 메모리 약간 비슷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잘못 짚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CPU와 GPU 기능을 내가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독자적인 판단력을 갖고 필요하면 주변하고 데이터를. CXL도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미래에 가면 HBM이 직접 CPU와 GPU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능력. 지금은 HBM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빨리 보내고 하는 능력인데 프로그램도 수행하는 능력, 타 HBM이나 메모리나 GPU하고 통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폰 노이만 구조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폰 노이만이 저기 아빠 폰 노이만 있는데 예. 내가 자식이 또 폰 노이만 따로 하나 갖는 거죠. 아예 컴퓨팅 구조를 그냥 바꿔버릴 수 더 있는. 크게 되면 CPU를 부속품으로 쓰고 GPU를 부속품을 쓰고 HBM이 명령을 줘서 걔네들 보고 일시키는 역전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HBM4부터 이제 GPU 기능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일부 1층에. 1층에. 그 네. GPU 기능 말에 어떤 기능이 또 들어갈 수 있냐면 계산할 때 소수점 4자리까지만 계산해라. 네. 소수점 8자리까지만 이런 다양성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어떤 경우에는 엄청 정밀한 생성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꼭 뭐 소설가처럼 문학 작품 안 써도 뭐 대학생 정도 수준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 또는 타 칩하고 CPU나 GPU하고 통신하는 기능.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일할 때, 애플하고 일할 때 각자 원하는 그 서포트 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면 들어가는 기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베이스 다이에 들어가는 기능이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으로 HBM이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 고객 중심 제품으로 거의 맞춤형으로 바꾸어지게 된다. 그게 한 HBM 5, 6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BM 10쯤 가면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CPU 기능도 와야 된다. 근데 이제 CPU 기능까지 오려면 거기 이제 CPU, 인텔 CPU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걸 구동하기 위한 OS 같은 또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계의 컴퓨터가 우리 HBM 중심, 우리 한국 중심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제 10년 내 꿈이고 점진적으로 단기간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러면 그 베이스 다이나 그 CPU, GPU 기능이 이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이제 패키징이 3차원화 되는데 그때 요 헤게모니를 누가 갖냐?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우리가 이제 PC가 등장하는 시대는 우리가 전혀 헤게모니를 못 가졌잖아요. 부품 회사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도 역시 퀄컴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안드로이드 그렇죠. 애플 iOS인데 이번이 우리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게 사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뭐 세계 1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지었을 때고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헤게모니를 쥐지는 못하고 범용 D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였는데
표준화된 제품을 값싸게 예.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잘 성장했는데 그 좋은 전략이었죠. 과거는. 네. 근데 그게 계속 되기는 어렵다. AI 시대에. 그럼 우리가 큰 변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기업의 문화, 조직 문화, 개발 문화, 또 컨셉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게 되는데 시스템 네. 비중하고 네. 우리 문화하고 잘 맞져야 되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서 또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인구도 늘어야 되고 다 연결돼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창의적으로 또. 창의적. 네. 야, 근데 방금 말씀 중에 HBM 10 시대 네. 그리고 10년 내의 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뭐 2, 3년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조짐이 10년 내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HBM도 뭐 2, 3, 3E, 4, 네. 뭐 4E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생각보다 10년 이내면 되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HBM 저희가 2, 3 할 때 이제 4 컨셉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1년 만에 탁 그게 채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선행 연구를 하는 건데 네. 그 선행 연구를 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기술이 막 금방 따라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전에는 좀 시간적 공간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 시간의 갭이 줄어들어서 좀 여유가 없어진 그런 면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저희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채용하는 거는 각 기업의 기업의 선택이죠. 몫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술 교류를 하고 그 우리 연구진들이 주어진 목표가 있으면 진짜 잘 달성해요. 근데 뭘 해야 되지? 이런 거 할 때 자신 없을 때 저희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팀 만나고 그다음 주에도 만나고 이렇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우리 연구진들은 할 수 있다. 네. 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 때는 2등 그 기업이면 그냥 쫓아가서 똑같은 제품 빨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걸 이제 잘했죠. 맨 앞에 와 있으니까 앞서가고 헤게모니를 가지려면 리스크를 좀 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사의 경쟁이 아니라 네. 완전히 이거는 컴퓨팅의 방식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AI 이제 컴퓨팅의 방식. 예. AI 컴퓨팅의 방식을 삼성, 하이닉스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전보다는 더 제 얘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HBM에 대한 경영상 판단 하나가 현재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또 이제 많이들 이제 깨달아서. 그 예측하기는 없고 그 당시에 각 기업의 최선을 선택은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나오셔서 엔비디아랑 하이닉스랑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주신. 아주 초창기에는 AMD, 하이닉스하고 저희하고 AMD가요? AMD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지나서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렇게 또 저희하고 같이 그러면은 만났습니다. AMD도 당시에 GPU와 HBM 모델을 같이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게임기 그래픽 위주로 좀 봤었던 거고 저는 게임은 안 하니까 그런 쪽 관심은 없었고 그 초고 해상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그 시그널 우리 텔레비전이 UHD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화면 처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역폭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관점이었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AI로 터졌습니다만은. 네.